안녕하세요. 눈뜨는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인생의 답은 내 안에 있다. 저자는 김이섭, 출판사는 미디어숲입니다. 모든 인간은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다. 미국의 정치 경제학자 프랜시스 히쿠아마는 저서 역사의 종말에서 두 가지 동기로 인류가 발전해 왔다고 말한다. 하나는 풍요로운 삶을 지향하는 물질적 동기이고 다른 하나는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인정 동기다. 인정 욕구는 먼저 대등 욕구에서 시작한다. 대등 욕구는 남과 대등하기를 바라는 욕구다. 이 욕구가 충족되면 우월 욕구로 바뀐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타인과의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에서 수직적인 관계로 바뀌기 때문이다. 우월 욕구는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욕구, 즉 과시 욕구와 타인을 지배하고 싶어하는 욕구인 지배 욕구가 대표적이다. 내가 인정받으려면 남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 민주주의도 모든 국민이 서로 인정하는 전제에서 시작된다. 내가 자유로운 만큼 타인도 자유롭고 내가 존엄한 만큼 타인도 존엄하다. 그래서 인정 욕구는 우월 욕구가 아닌 대등 욕구여야 한다. 진 웹스터의 서간체 소설 키다리 아저씨에서 주인공 주디는 이렇게 말한다. 아저씨, 저는 행복의 비밀을 알아냈어요. 그건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지금 이 시간을 최대한 즐겁게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각기 다르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시간이 바로 내 인생이다. 벤자민처럼 거꾸로 된 인생을 살 수도 있다. 하지만 나 나름대로의 가치는 다를 바가 없다. 시간은 꽁꽁 동요매는 게 아니라 마음껏 활짝 펼치는 것이다. 후회 없는 내 인생을 위해서 말이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뉴욕시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범죄 도시였다. 연간 60만 건 이상의 중범죄가 발생했다. 그런데 1995년 뉴욕시장에 취임한 주디 줄리아니는 새로운 정책을 시도한다. 건물 벽이나 지하철 차량에 그려진 낙서를 지우기 시작한 것이다. 길거리를 청소하고 도시 환경을 개선해 나갔다. 한마디로 발상의 전환이었다. 그 결과는 실로 놀라웠다. 뉴욕시가 완전히 새롭게 변모한 것이다. 도시가 깨끗해졌을 뿐 아니라 범죄율도 낮아졌다. 하인 리 법칙은 큰 재해가 발생하기에 앞서 그와 관련된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미세한 이상 징후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법칙이다. 큰 재해와 작은 사고, 이상 징후의 발생 비율을 근거로 1대 29대 300 법칙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 법칙은 사소한 잘못이나 문제를 방치하면 나중에 감당하기 힘든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모든 것은 사소하고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나의 사소한 무관심이나 무책임, 무례함, 무질서, 이런 것들은 결코 사소한 게 아니다.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점차 거대한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 그 모든 것은 부메랑이 되어 내게 돌아온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도전도 원심력의 작용이다. 원심력은 한계를 극복하고 경계를 뛰어넘는 힘이다. 하지만 노년이 되면 원심력보다 구심력이 더 크게 작용한다. 행동 반경이 줄어들고 운동량도 줄어든다. 뛰기보다는 걷고 싶어 하고 걷기보다는 앉고 싶어 한다. 움직이는 걸 귀찮아하다 보니 근육도 줄고 의욕도 줄어든다. 그야말로 악순환이다. 누구나 젊은 시절에는 낯선 곳으로 떠나고 싶어 한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뒤에는 다시금 정든 곳으로 돌아오려 한다. 인생은 원심력과 구심력 사이에 기량으로 점철되는 여정이라 할 수 있다. 원심력과 구심력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인생이 완성되는 건 아닐까. 등정주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상에 오르는 걸 목표로 삼는다. 한마디로 결과 중심주의다. 반면에 등료주의는 결과가 아닌 과정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한다. 남이 가지 않는 길, 아무도 밟지 않은 길,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도전이다. 여행도 마찬가지다. 패키지 여행은 가이드가 가라는 대로 가야 하지만 배낭여행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다. 인생도 다르지 않다. 남이 가라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어야 한다. 내가 가는 길이 내 인생길이다. 어느 길을 들어서더라도 그 길은 내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이다. 빨간 코끼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대화에 앞서 절대로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상대방의 머릿속에는 코끼리에 대한 이미지가 고착화되기 때문에 그 생각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한다. 즉, 프레임이 형성된 것이다. 프레임은 사물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틀이다. 어떤 틀을 가지고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진다는 게 프레임의 법칙이다. 윈스턴 처칠은 비관주의자는 모든 기회 속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주의자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찾아낸다고 말했다. 외과 수술에서 사망률이 20%라고 하면 몹시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생존율이 80%라고 하면 상당히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전자는 사망에 중점을 두고 후자는 생존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같은 내용도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같은 의도 또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어떠한 틀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 세상은 달리 보이기 마련이다. 틀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채나라로 향했다. 가는 길에 양식이 다 떨어졌다. 공자 일행은 마을에 들러 잠시 쉬어가기로 했다. 공자는 긴 여행에 지쳐 금세 잠이 들었다. 그 사이에 제자 아내가 쌀을 구해와 밥을 지었다. 밥이 다 될 즈음 공자가 잠에서 깨어났다. 그때 아내가 밥솥의 뚜껑을 열고 밥을 한 움큼 집어먹었다. 공자는 미심쩍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내가 말했다. 제가 솥뚜껑을 여는데 천장에서 흙이 떨어졌어요. 스승님께 드리자니 더럽고 그냥 버리자니 아깝고 해서 제가 흙이 묻은 밥을 먹었습니다. 인도의 시성 타굴에 관한 일화다. 그의 집 하인이 3시간이나 늦게 출근했다. 몹시 화가 난 타고르는 하인에게 소리쳤다. 당신은 해고야. 그러자 하인이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다. 죄송합니다. 어젯밤 딸아이가 죽어서 지금 묻고 오는 길입니다. 타고르는 주관적 판단에 사로잡힌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깨달았다고 한다. 승객들로 가득 찬 버스 안에서 아기가 울어대기 시작했다. 승객들은 아기의 울음소리에 짜증을 냈다. 아줌마, 아기 좀 잘 달래봐요. 자기 혼자 버스 전체 냈나? 여러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택시 타고 가면 되잖아. 그때 갑자기 버스가 멈춰섰다. 승객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버스 기사를 바라보았다. 버스 기사는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잠시 뒤에 그는 무언가를 손에 들고 버스에 올랐다. 그러고는 아기에게 다가가 막대 사탕을 아기 입에 물려주었다. 그제야 아이가 울음을 그쳤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아이 엄마는 자리에서 일어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버스 기사에게 고개를 숙인 채 손등에 다른 한 손을 세워 보였다. 고맙습니다라는 수화였다. 아이 엄마는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청각 장애인이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남을 판단한다. 너무 쉽게 예단하고 속단하고 단정 짓는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닌데도 말이다. 친구 2명이 미사를 보러 가는 길에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한 친구가 말했다. 너는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된다고 생각하니? 그러자 다른 친구가 말했다. 글쎄, 잘 모르겠는데 우리 신부님께 한번 여쭤보면 어떨까? 마침 신부가 성당 앞에 서 있었다. 한 친구가 신부에게 다가가 질문을 던졌다. 신부님,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되나요? 그러자 신부는 정색하며 말했다. 기도는 신과 나누는 엄숙한 대화인데 절대 그러면 안 되지. 친구에게서
신부의 답변을 들은 다른 친구가 말했다. 그건 내가 질문을 잘못했기 때문이야. 내가 가서 다시 물어볼게. 그리고 신부에게 다가가 물었다. 신부님, 담배 피울 때는 기도하면 안 되나요? 신부는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기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단다. 담배를 피우는 중에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지. 여대생이 밤에 술집에서 아르바이트 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녀에게 손가락질을 할 것이다. 하지만 원래부터 술집에서 일하던 아가씨가 학비를 벌어 낮에 학교에 다닌다고 하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진다. 질문이 달라지면 답도 달라진다. 똑같은 인생이라도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은 다른 가치를 보인다. 인생에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얻기 위해 달려갈지 고민하라. 그 질문이 깊고 진중할수록 내 인생의 답은 더 빛나는 가치를 지닐 것이다. 1950년대 미국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다. 어느 사이비 교주가 교인들 앞에서 자신이 신에게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머지않아 대홍수가 일어나는데 자신을 믿고 따르는 교인들만 비행 접시를 타고 구출될 거라는 내용이었다. 이를 믿은 교인들은 전 재산을 교주에게 맡기고 철야 기도에 들어갔다. 마침내 그가 예언한 최후의 날이 다가왔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사이비 교주는 교인들을 불러놓고 말했다. 여러분의 믿음과 기도 덕분에 멸망의 문턱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신도들은 신이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주었다며 기뻐했다. 그리고 이후로도 교주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랐다. 팥으로 메주를 쓴데도 고지 듣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맹신이다. 콩으로 메주를 쓴데도 고지 듣지 않는다라는 속담도 있다. 불신이다. 맹신은 모든 걸 스폰지처럼 빨아들이고 불신은 스프링처럼 튕겨낸다. 지금 우리에게는 필터가 필요하다. 이물질과 순물질을 걸러내고 온전한 정보와 지식을 받아들여야 한다. 편향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당연히 중심을 잃게 되고 바르게 설 수가 없다. 내가 바르게 서지 못하는데 세상이 바르게 보일 리 없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는 권리와 의무의 관계다. 채권자에게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고 채무자에게는 빌린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라는 속담은 권리와 의무 사이에 생겨나는 간극을 잘 보여준다. 뒷간의 갈적 마음 다르고 올적 마음 다르다는 속담도 마찬가지다.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지만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으니까 내 보찜 내놓으라 하는 게 인간의 속성이다. 그러니 돈을 빌린 사람은 후안무치해지고 돈을 빌려준 사람은 노심초사하기 마련이다. 운전자와 보행자는 불편한 관계다.
아니 적대관계다. 서로 만나고 싶어 하지 않고 설령 만난다고 하더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한다. 왜 그럴까? 보행자의 시각과 운전자의 시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운전대를 잡으면 운전자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길을 건너면 보행자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이들에게는 여유가 없다. 좌우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목적지를 향해 내달리려고 한다. 꼬리 물기를 하다 신호에 걸려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운전자나 노란불에 건너려다 신호가 바뀌어 횡단보도 한가운데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보행자, 이들 모두 조급함이 문제다. 보행자와 운전자의 편향성을 극복하는 방법은 지극히 간단하다. 인식의 전환이다. 내가 차에 타면 운전자이고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다. 그리고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사람이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차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사실을 분명 잊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대화할 때면 가끔 이런 광경을 목격한다. 왜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니?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는 말을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다고 질책한다. 그런데 듣는 사람은 상대방이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한다고 비난한다. 제발 좀 알아듣게 말해줘. 야구 놀이를 할 때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공을 던지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말한다. 내 공을 왜 그렇게 못 받니? 그러면 공을 받는 사람이 이렇게 맞받아친다. 내가 받을 수 있게 공을 던져야지. 공을 던지는 사람은 상대방이 공을 잘 받을 수 있게 던지고 공을 받는 사람은 상대방이 던진 공을 잘 받기 위해 힘써야 한다. 마찬가지로 화자는 청자가 잘 알아듣도록 말을 하고 청자는 화자가 하는 말을 잘 듣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상대방이 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상대방을 탓하기에 앞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건 어떨까? 그리고 내가 상대방의 말을 못 알아들으면 좀 더 잘 알아듣기 위해 다시금 귀를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 우리는 살기 위해 수많은 문제를 푼다. 인생의 문제가 아닌 단지 정답을 찾기 위해 푸는 시험 문제들이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푸는 문제풀이 국가이다. 대학 입시 준비 과정에서 약 100만 개의 문제를 푼다고 한다.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다.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면 그만이다. 그러니 어디에서도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정답은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답이다. 문제를 푸는 행위는 주어진 경우의 수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사유하고 고민한 끝에 애써 찾아낸 답이 정답과 다를 때가 적지 않다. 우리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말이 있다. 사람들이 서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 일이 제대로 되기 어렵다는 뜻이다. 그런데 5살 배기 아이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그 아이는 사공이 서로 힘을 합하면 배를 들어 산으로 옮길 수 있다고 말했다. 모든 건 보는 시각과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 정답이 아닌 정답이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그 답이 오답일 수도 있다.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인정한다면 모든 답이 정답이 될 수 있다. 서로의 인생이 다른데 하나의 정답을 찾는다는 건 어리석인 일이다. 인생은 주어진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나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인생에는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다.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답이 존재할 뿐이다. 어느 노숙자가 기차의 광장에 앉아 구걸을 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작은 뱃말이 하나 놓여 있었다. 저는 눈이 멀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하지만 지나가던 행인들은 그를 한번 훌깃 쳐다보고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그에게 동정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때 한 여성이 다가오더니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녀는 노숙자 옆에 놓인 팻말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팻말을 손에 들고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다. 그녀가 떠나고 난 뒤 상황은 극적으로 반전되었다. 사람들이 노숙자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치근한 표정을 지으며 노숙자 앞에 놓인 모자에 하나둘씩 동전을 던져 넣었다. 팻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름다운 날이에요. 그런데 저는 볼 수가 없네요. 팻말에 새롭게 적어 넣은 글이 바로 인식의 전환이고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당신의 말을 바꾸면 당신의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3년 고개는 고개에서 넘어지면 3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어느 옛날 할아버지가 등에 나무를 지고 고개를 넘고 있었다. 나무를 팔기 위해 이웃마을로 가는 길이었다. 그런데 실수로 발을 헛디는 바람에 넘어지고 말았다.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와 대성통곡했다. 그러고는 병석에 누워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며칠 뒤 옆마을에 사는 소년이 할아버지를 찾아왔다. 할아버지, 한 번을 넘어지면 3년을 살 수 있다고 하셨지요? 그럼 10번을 넘어지면 30년을 살 수 있잖아요. 우산을 파는 아들과 아이스크림을 파는 아들을 둔 어머니는 자식 걱정에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했다. 왜냐하면 비가 오면 아이스크림 파는 아들이 걱정되었고 해가 나면 우산 파는 아들이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리 보인다. 비가 올 때는 우산이 잘 팔려서 좋고 해가 날 때는 아이스크림이 잘 팔려서 좋다. 세상에는 이런저런 법칙들이 많다. 모든 법칙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부정을 긍정으로 바꿀 수 있는 법칙,
부정을 부정해서 긍정으로 만드는 법칙.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찾아내야 할 긍정의 법칙이다. 당신도 인생의 3년 고개에 넘어진 적이 있는가? 한 번 넘어졌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 자리에서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면 그만이다. 그 3년은 당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3년이 될 수 없다. 앞으로 숱하게 넘어질 3년 고개들이 있을 것이고 반복해서 넘어질수록 더 깊고 견고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작가인 까뮤는 행복이란 항상 분에 넘치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을 읽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늘 건강을 잃고 난 뒤에 후회하고 행복을 잃고 난 뒤에 후회한다. 하지만 뒤늦게 후회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다. 작은 행복도 소중하게 여기고 늘 감사해야 하는 이유이다. 행복의 비결은 작은 일에 감사하는 것이다. 작은 감사가 모여 큰 행복을 만들기 때문이다. 마더 테레사 효과는 남을 돕는 활동을 하거나 남이 봉사하는 걸 보기만 해도 인체의 면역력이 강화된다는 것으로 스바이처 효과라고도 한다. 헬펄서 하이는 선행을 베풀 때 기쁨이나 만족감이 보통 때보다 훨씬 높아진다는 것을 말한다. 행복은 권력이나 명예에 비례하지 않는다. 재산에 비례하지도 않는다. 누구도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다. 모든 걸 갖는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하고 그럼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다. 바로 여기서 불행이 싹트기 시작한다. 인생은 혼자 소유함으로써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함께 존재함으로써 행복한 것이다. 부족한 두 사람이 서로를 보듬어주고 채워주는 인생이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코페르니쿠스 이전에 우주의 중심은 지구였다. 아니,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어야만 했다. 그것이 기독교적인 가치에 부합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폴란드의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가 천체를 관측해 지동설을 주장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하나의 행성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실로 엄청난 충격이었다. 마틴 루터는 구의 성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링컨은 흑인이 노동의 도구인 노예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지닌 자유인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예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보복의 법칙 대신에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사랑의 법칙을 가르쳤다. 물구나무를 서면 세상이 거꾸로 보인다. 패러다임을 바꾸면 내가 바뀌고 세상이 바뀐다.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분명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세상이 되지 않겠는가? 부모는 멀리 보라 하고 학부모는 앞만 보라 합니다. 부모는 함께 가라 하고 학부모는 앞서가라 합니다. 부모는 꿈을 꾸라 하고
학부모는 꿈꿀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 부모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길, 참된 교육의 시작입니다. 어느 텔레비전 공익광고의 내용이다. 혼자 가면 빨리 가고 빨리 가면 멀리 간다고 한다.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짧은 시간에 승부를 겨루는 게 아니다. 오랜 인고의 시간을 견뎌내고 마침내 목적지에 이르는 것이다. 우스갯소리로 싱가포르 사람들은 모든 걸 정부의 결정에 따른다고 하고 아랍에서는 신의 뜻대로 한다고 하고 우리나라는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한다고 한다. 어쩌면 우리 아이들은 자신의 삶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대신 살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종속된 존재가 아니다. 아이와 연결된 탯줄을 떼는 순간 이미 나와 다른 인생, 아이만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지닌 것이다. 그저 부모는 먼 발치에서 아이가 흔들릴 때마다 손을 잡아주며 자신의 길을 멋지게 가도록 응원하면 된다. 인생은 평생 배운다. 가정에서도 배우고 학교에서도 배우고 사회에서도 배운다. 일찍 조기 유학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늦은 나이에 만악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쪽잠을 자면서도 시간을 쪼개어 배운다. 배움을 통해 얻는 기쁨이 그만큼 크고 달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상이 반복되고 같은 자리에 오래 있다 보면 권태를 느끼고 타성에 젖게 된다. 그럴 때는 새로운 자극이나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워야 한다. 외부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야 한다. 새로운 변화를 거부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 나는 놀이터에서 뛰노는 아이들에게서 배운다.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노인에게서도 배우고 새벽에 길거리를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에게서도 배운다. 그리고 장애아를 돌보는 자원봉사자에게서도 배운다. 온 세상이 배움터이고 모든 사람이 나의 스승인 것이다. 누구나 나의 스승이 될 수 있고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나 또한 누군가의 스승이 될 수 있고 누군가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서로가 서로에게 스승과 제자가 될 수 있는 세상,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이 아닐까. 진정한 어른이 되기 위한 5단계가 있다. 자기 암시는 자신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일이다. 자신에 대한 믿음, 자신감을 불어넣는 일이다. 자기 반성은 자신의 언행에 대해 스스로 돌아보고 성찰하는 일이다.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넣는 일이다. 자기 개발은 자신의 내재적인 능력이나 성량을 일깨우고 발전시키는 일이다. 자기 통제는 자신을 스스로 제어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확고한 도덕 규범이나 강력한 실천 의지가 필요하다.
자기 실현은 자아의 본질을 온전하게 실현하는 일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궁극적인 목적으로서의 자기 실현이 아닐까 싶다. 인생은 고르기와 엮기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인간의 행위가 고르기와 엮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말을 할 때도 적절한 단어를 고르고 어법에 맞게 단어를 엮는다. 제대로 고르지 않으면 아무리 잘 엮으려고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리고 잘 골랐다고 해도 정성껏 엮지 않으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인생에서 중요한 건 선택이다. 그리고 선택보다 더 중요한 건 책임이다. 제멋대로 골라놓기만 하고 제대로 엮지 않는 사람은 무책임한 사람이다. 고르고 엮는 건 C줄과 날줄로 표현될 수 있다. 모든 섬유 조직이 C줄과 날줄로 그럴듯한 카펫 한 장을 만들어내듯이 고르고 엮는 작업 역시 인생이라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 C줄과 날줄의 협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잘 고른 C줄과 잘 엮인 날줄이 만들어낸 조합이 멋진 인생을 엮어낸다. 코이라는 비단잉어는 일본의 관상용 물고기로 잘 알려져 있다. 이 물고기는 환경에 따라 성장하는 속도와 크기가 달라진다. 코이는 작은 어항에서 5에서 8cm 밖에 자라지 않는다. 하지만 대형 수족관이나 연못에서는 15에서 25cm까지 자라고 강에서는 90에서 120cm까지 자란다. 똑같은 물고기인데도 어항에서는 피라미가 되고 강에서는 대어가 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코이의 법칙이라고 한다. 도도새는 인도양의 모리셔스 섬에서 서식했던 새다. 주변에는 먹이도 풍부하고 천적도 없다. 그래서 이 새는 나무 위가 아닌 땅의 둥지를 튼다. 그러다 보니 날개가 퇴화해 날 수 없게 되었다. 결국에는 지구장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다. 매기 효과라는 말이 있다. 북해에서 청어를 잡는 어부들에게는 커다란 고민이 있었다. 애써 잡은 청어가 런던에 도착하기도 전에 거의 다 죽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메기를 청어 수조에 넣었더니 청어들이 살기 위해 발버둥친 덕분에 육지에 도착할 때까지 거의 살아남았다. 일본에서 경영의 신으로 추앙받는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세계적인 브랜드인 내셔널과 파나소닉이 속해 있는 마스시타 그룹을 세운 인물이다. 그는 성공의 비결이 뭐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3가지 감사할 조건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첫째는 내가 11살에 부모를 여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남들보다 일찍 철이 들 수 있었습니다. 둘째는 초등학교 4학년이 내 학력의 전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에 대한 미련 때문에 평생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지요. 그리고 나는 어려서부터 몸이 무척 허약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 덕분에
이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지요. 그는 부모의 보살핌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자립심을 기를 수 있었다. 그리고 학교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독학을 통해 끊임없이 지식을 키워나갔다. 또한 몸이 무척 병약했기 때문에 건강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고, 그래서 꾸준한 섭식과 운동, 정신수양을 통해 건강을 지킬 수 있었다. 이처럼 그는 힘겨운 생존 환경에서 스스로 인생을 헤쳐나가는 방법을 터득했던 것이다. 누군가는 말한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건 어떤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좋아해야 할 사람이다. 신의 존재에 대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한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무도 신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신은 존재한다. 왜냐하면 아무도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소련의 유리 가가린은 인류 최초의 우주인이다. 그는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난 뒤에 이렇게 말했다. 지구는 아름답다. 그런데 어디서도 신은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인류 최초로 달에 첫 발을 내디딘 미국의 닐 암스트롱은 이렇게 말했다. 아름다운 지구를 내려다보며 온 우주의 신의 존재를 느꼈다. 가가린이나 암스트롱 모두 신비로운 우주를 체험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다른 고백을 남겼다. 지금까지 인생의 답은 내 안에 있다에서 일부 요약 발췌하여 읽어드렸습니다. 눈뜨는 인생의 리뷰 한마디는 아래 댓글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